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6월 2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보합권에서 출발했던 국내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700선 좀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아쉽게 2,698. 그래도 코스닥이 좀 오늘 힘을 내주는 양상이었는데 외국인 순매수로 740선까지 회복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신에 이제 베센트랑 나머지 분들이 열심히 트럼프 벽쳐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하고 연락을 취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만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도 나오잖아요. 네, 오히려 저는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트럼프 해가지고 이제 좀 다른 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고용 지표로 또 연준이 향후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좀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수만 보면 우리나라는 안 빠졌네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랑 S&P 선물 이렇게 다 0.5% 이상 다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견조하게 마감을 했네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5월도 좋고 연초 이후로 따져도 좋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체감 지수는 어떤지는 뭐 모르겠는데 5월 달에 우리가 그거 했네요. 코스피가 5.5%, 코스닥 2.4% 올랐는데 금년 들어서 결국은 오늘까지 보니까 코스피 12.4%, 코스닥 8.3%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좋은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네. 나스닥까지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금년 들어서 4.5% 가까이 빠졌는데 와, 이 와중에 뭘 보고 이렇게 세죠? 유럽연합은 어때요? EU가 좋지 않았나요? 올해 이유는 연초부터 대단하죠. 보더라도. 독일 지금 금년 들어서 20.5%, 그러니까요. 이태리가 17.3%, 유로스톡스만 해도 9.6%, 포르투갈 같은 데가 15%. 얘들이 옛날에 그 피그즈 아닙니까? 아, 포르투갈, 이태리. 와,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인가 신용등급도 네. 안정적으로 상향시켰던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 맞아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 무려 금년에 24.6% 올랐습니다. 네, 이러니까 뭐 마가 아니고 메가란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메이크 유럽 네. 그레이터게. 예. 네, 그러네요. 야, 그리고 진짜 저 뉴스 쫓아가기가 아니 좀 전에 무슨 또 찌라시가 돌았던데 파월이 사임할 수 있다고? 아니라고 또 바로 발표를 또 했습니다. 아니라고요? 또 발표했습니다. 그 누가요? 찌라시 출처가 궁금해져요. 이상한 웹사이트였더라고요. 이름 자체는. 이상한 웹사이트. 제가 스크린 본 거다. 그러니까 바로 아니라고 뭐 밑에서 또 뭐가 나왔더라고요. 예. 하기야 요즘 그 무슨 아저씨나 무슨 교수님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워낙 딥시크란다. 딥페이크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다가 그냥 더빙을 해가지고 또 장사해 먹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AI나 이런 쪽에 너무 이거 발전하는 거 뭐 꼰대라서 그렇다고 봐주셔도 되는데 저 겁납니다. 세상이 어디까지 갈까 좀 겁이 나요. 그렇죠. 가짜 뉴스도 횡행하고 가짜 이게 또 뉴스도 거짓하고 진실을 가려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영상이나 사진이나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그래서 가짜인지. 크레딧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아예 GPT한테 물어볼 때 뭐 예를 들면 로이터 뉴스랑 연합뉴스 두 개에서만 가져와. 딴 데가 아예 그쵸, 버리라 그쵸. 그러거든요. 아예 예. 버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검증해 준 거에 대한 대가를 내야 될 것 같은 이제는 점점. 예전엔 블룸버그만 돈 내라 그랬는데 로이터가 아직까지는 무료인데 네. 예, 좀 이따가 돈 내라 그럴 것 같은. 구독하지 뭐 않으면은 구독료. 내가 이제 못 보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는 크레딧 자체가 오히려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저희 또 방송 전에 체크해둔 내용은 이제 폴란드 대선에서 그 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라는 대통령 선거에서 그 젊은 분이죠. 42살. 예, 야. 그래서 트럼프와 예.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요. 예. 전혀- 이것도 그렇고. 전혀 밀리지 않죠. 그렇죠. 예, 기세에도 전혀 밀리지 않고 또 이 가운데 최근에 트럼프 하버드하고
엄청난 소송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버드에서 처음으로 중국인 여학생이 연설을 한대요. 중국인 여학생이 네. 이제 트럼프에 반하는 연설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아마 미국 사회도 트럼프 2기 접어들면서 1기 때 채 못다 했던 거 막 하니까 사회적으로 뭐 어떤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가치 체계나 이런 쪽에서는 엄청난 이제 변혁을 이루고 있는데 혼란스러울 정도로 뭐 친트럼프, 반트럼프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나뉘는 확실히. 거죠. 이쪽에서 보면은 정말 못 봐주겠고 못 견디겠고 이쪽에서는 보면 너무나 속 시원하고 네. 뭐 그런 식인데 이 경제 쪽은 이 워낙에 일을 벌리면은 뒤에서 베센트 장관이 또 다른 무슨 뭐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같은 캐비넷 이런 사람들이 또 주워 담기 바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거나 재밌게 됐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요거 지난주에 그거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주초가 그거였는데 네. 미모리얼 데이였는데 네. 그걸 앞두고 EU에다가 관세 때린다고 50%. 그러고 나서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장 열리기 전에 또 철회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간당간당한 S&P 500 일간인 차트입니다만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서 그 다음 보시면은 돌려 세웠지 않습니까? 돌려 세워서 지난주 화수목금 이렇게 했는데 자 좌우지간 저점 대비 한 23% 넘게 올랐던 상황에서 이것도 하나의 그냥 차티스트에 뭐 한번 시장 가지고 별짓 다 한다는 그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은 타임존을 한번 펼쳐보니까 또 살짝 이제 요 구간은 새로운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오늘 밤부터 6월 첫 거래에서 어떤 식으로 될런지 요거 그냥 전고점 열고 완전 역사적 고점도 열겠다고 덤빌라는지 그런 차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약간 과매수 국면이긴 한데 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요 이제 이중천정에 부담을 했는가 하는데 여기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 사진 뭐예요? 안 보여요. 타코 트레이더. 타코 트레이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래서 트럼프는 늘 마지막에 꽁무니를 뺀다 하는 그 얘기인데 지금 뭐 인터넷상에 밈이 엄청나게 돌아요. 그렇죠. 이 예. 타코가 이게 무슨 멕시코 음식인가 보던데. 네네 맞아요. 예. 치킨으로. 예, 예. 과자. 그게 그 과자에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넣어놓고 하는 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과연 이제 성정이 그런 거 가지고 저 나오네요. 와 여러 가지 밈이 올라오는데 개인적으로 타코 음식 좋아하는데 저렇게 트럼프 얼굴 있는 거 보면 보기 좀 먹기가.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나스닥은 한번 보시면은 주간 차트입니다. 이건 뭐 전고점까지는 가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다 사후적으로는 보면은 보이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다이버전스. 그리고 여기서 매수 다이버전스, 여기서도 매도 다이버전스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면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진짜 한번 공포에 젖을만 한데 기술적으로는 한번 사도 돼야 하는 그런 시그널이고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그게 없는 거죠. 반반이죠. 여기 전고점 가고 전고점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고점 근방에서 막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전반적으로 좀 무거워 보입니다. 여기가. 그 부분이 나스닥, 니케이, 그리고 홍콩. 이제는 여기다가 뭐 중국 국기를 넣어야 될 판입니다만 보기 따라서는 더블탑 아니면 라운딩탑. 독일도 이렇게 해서 이 라운딩탑은 이거 잘 나오지는 않는데 한번 나오면 이거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이 한계를 이 중력을 느끼는 듯한 이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계속 고점을 하려면은 뭐 지금 봐서는 여기서 또 한번 그 때리고 싶은 그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 그쪽에 한 번 더 쇼스퀴즈를 끄집어낼 만큼의 개인들이 한번 결집세를 한번 보여주든가 아니면은 관세 관련해서든 뭔가 좀 좋은 소식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직은 숏보다는 롱이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요게 공포와 탐욕 지수가 요거 지금 RPM이 아직 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전에 이거 속도계 옆에 있는 그 RPM 계기판에 비유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진짜 엔진 소리 웽 날 때 진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익스트림 그리드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것이고 여기서 빅스도 보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바로 치솟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 지금 요렇게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죠. 금융위기 오기 전에 보면 한번 치솟았다가 가라앉는다 해서나 결국은 빵 터졌고 여기서는 뭐 코로나는 금방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안정이 됐다가 튀느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숏보다는 롱이 편한 뭐 그런 식으로 미국 자문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국채 수익률 한동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였는데 그랬죠. 요즘 상황 좀 체크를 해봐야죠. 아, 국채 수익률. 예. 그렇죠. 국채 수익률은 이거 네. 이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저 아침에 이효석 대표 나와서 보여줬던 자료 다시 제가 재인용하는데 제일 위에 영국, 그다음에 미국, 검은색의 독일, 그리고 일본 할 것 없이 30년 물이 지금 뭐 1, 2%대가 아니고 지금 다 3%, 4%, 5%대입니다. 그거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따끈따끈한 뉴스죠. 늘 해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제이미 다임은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거. 미국의 채권 시장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부채 문제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결국 이제 요 국채 가격 하락, 이거로 금리 상승인데 이게 이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이 레이 달리오는 계속 이 얘기합니다. 1개월 전에도 이 얘기했고요. 관세 충격, 경기 침체 이상일 것이고 한 일주일 전에도 채권 시장 두려워해야 된다. 미국 부채기가 3년 내 본격화된다 이랬는데 그 레토릭이 재밌습니다. 국채 시장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기를 갖다 이제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에 비유하면서 환자에게 뭔가 증상이 축적되고 있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말해줄 수는 있지만 정확한 시점을 말해줄 수는 없는 것과 같다. 거의 지금 이거란 얘기죠. 회색 코뿔소. 예. 블랙스완급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금융위기와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진짜 너무 많이 부풀려졌다. 부채가. 그래 너무 많이 풀었다. 이걸 갖다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들 모르고 있다가 그냥 빵 당하는 블랙스완은 아니지만 중국 저러다 여기 이제 중국 얘기하면서 회색 코뿔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이쪽에 국채 이것도 보면 어느덧 회색 코뿔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레이 달리오, 제이미 다이먼 이 진짜 세상 바뀐 줄 모르는 이제 꼰대의 노파심인가 자꾸 이런 기사만 갖고는 저도 꼰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은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그거 아닙니까? 이충광 대표가 지난주 갖고 오셨던 미국채 만기 도래 금년이 고비란 얘기죠. 금년이 고비고 결국 오늘 아침에도 다뤘습니다만 이 SLR,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요게 이제 결국 뭐 한 5%에서 3%로 줄이면은 그만큼 추가적인 투자 여력, 국채에 살 수 있다. 그게 한 1조 8천억 달러 가까이 된다. 이런 식의 계산이 나왔고 그리고 요것도 지난주 이충광 대표 자료잖아요. 네. 이번 금년에는 요때 6월까지가 지금 고비입니다. 지금 보시면 6월만 해도 1,500억 달러. 이게 지금 또 롤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7월 이후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연준의 정책 수단이 이 정도 있다. 뭐 정안되면 금리 인하를 하든지 QT를 테이퍼링 하든지 아예 QT를 종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정가의 보도인 양적 완화를 또 하든지 그러면 세상 진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 미스터 투레이트 내지는 메이저 루저, 완전 루저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부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그 왜 베테랑에서 그 황정민 씨가 했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그 유명한 대사인데 파월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가오가 엄청나게 무너져요. 뭐, 미스터 투레이트 늘 맨날 타코로 그림에 올라오는 대통령도 있는데 뭐 그 정도면은 뭐 안 무너졌죠. 지금 뭐 미스터도 붙어 있잖아요. 미스터 툴레이트, 미스터도 앞에 붙여줬잖아요. 미스터까지 붙여줬네요. 네, 붙여주면서 툴레이트인데. 근데 아까 전에 보여주신 그 그림에서 보면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충광 대표 나와서 보였다는 거 보면은 4월, 5월, 6월 같은 경우 1,200, 1,000, 1,500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이거 1월 달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시면 상반기에 만기 도래 물량이 엄청 6월에 몰려 있다. 그래서
금리 많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6월 달만 지나가면 뒤에 없는데? 저는 딱 이걸 보면서 오히려 6월 달만 지나가면 뒤에 없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그리고 이제 QT도 아까 그러니까 양적 완화 다시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단기물에서 장기물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이제 장기물을 하겠다 그랬었잖아요. 네, 네. 베센트가. 그랬다가 베센트가 아니야 나도 다시 단기로 올래. 장기는 못 건드리겠어. 이렇게 바꿨잖아요. 예. 바꾼 모습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QE를 다시 하려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로 계속 차입하고 그다음에 그냥 뒤에 거 또 계속 사주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또 가면은 일본처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국가가 자기가 발행한 정부가 발행하고 또 사고 정부가 발행하고 또 사고 BOJ도 마찬가지로 이제 JGB 제일 많이 가진 게 국가니까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가 사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미국도 결국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할 때 보면은 계속 뭐 국채를 산다고 얘기하지만 네. 국채를 산다는 것 자체가 3개월 이내 국채예요. 단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장기 채권에 영향을 못 주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파월이든 베센트든 뭐 좌우지간 뒤에 장기물에 대한 유동성 부분, 그러니까 공급을 정부가 하지 않는 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계속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랑 레이 달리오는 원래 저렇게 얘기하신 지 오래됐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오래되셨기 때문에 저분들께서 맞아도 별로 그렇게 뭐 한 10년 얘기했는데 한 번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 10년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EO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항상 나쁜 걸 얘기해야 맞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딱 지금 대표님 생각에는 네. 쭉 이제 아침 방송도 하고 되게 많이 예. 보시잖아요. 예. 쭉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상에서 예. 계속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어차피 항상 사자팔자 두 개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이자율 쪽에서는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이 정도면은 이제 대충 막힐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모르는 게 그거잖아요. 진짜 중국을 비롯한 거기 일본 뭐 등등 해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줄여나가면은 이제 달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컨센서스가 나온 게 미국이 지금 강달러를 원하냐 약달러를 원하냐 이렇게 됐는데 얼추 정리하자면은 내심은 약달러인데 이걸 갖다가 진짜 모든 세상이 다 알아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이제 다 집어 던질 거 아닙니까? 누가 이제 열심히 미국 국채를 사겠으면 미국 주식도 잘못하면 환차손 나겠는데 싶고 이러니까 이걸 티 안 나게 약서로 살살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중국이 진짜 던질까 말까 이것도 모르는 판에 지금 유튜브 상으로는 뭐 시진핑 거의 뭐 실각 위기 이런 얘기가 막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 여기 한번 보시죠. 그냥 직관으로 한번 보시죠.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뭐 일주일 전 차트인데 월간 차트니까 업데이트를 안 해도 그 차이 없습니다만 우선 여기서 이렇게 지금 폴 볼크 이후로 이렇게까지 지금 한 40년에 걸쳐서 금리 인하, 금리 하락 시기를 거쳐서 이제 돌았는데요. 급하게 돌고 여기서도 지금 나름 이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7월 이후는 보니까 만기도리하는 국채 부담도 많이 적고 그리고 4%, 4.5, 10년물, 30년 5%. 여기 돈 담고 싶은 뭐 국부펀드나 뭐 많죠. 그러니까 자꾸 그거 한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여기서 아래위로 100bp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 4.5인데 5.5를 왜 못 가겠으며 여기서 또 3.5까지도 가려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매하죠. 지금 이거 보세요. 2024년 즉 작년에도 벌써 제이미 다이먼은 1년 전에도 8% 얘기하고 있습니다. 8%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 이제 별로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나 레이 달리오의 그런 얘기들이 별로 공포스럽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아까 레이 달리오가 말했잖아요. 당신 뭔가 몸이 안 좋은데 언제 실려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는 얘기죠. 예, 뭐 그런 얘기니까. 근데 요 재밌는 거는 이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요때가 저 그리스폰의 수수께끼였거든요. 요거. 그리스폰의 수수께끼. 그때 2004년부터 한 5년 그때까지 진짜 그때 따박따박 금리 올렸는데 소위 말하는 메저드 페이스로
그렇게 올렸는데 뭐 2년물이나 10년물 할 것 없이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래서 그린스펀이 진짜 큰언들은 수수께끼를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결국 워낙에 미국 상대로 돈 많이 벌던 중국이 하도 사재끼니까 그걸로 풀릴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가 작년 9월에 빅스텝으로 내렸잖아요. 9월 18일 날 50bp 내리고, 그다음 11월 7일 날 또 내리고, 12월 18일 날 내리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요걸 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때 10월 달에 선거 앞전에 그렇게 급하게 내렸냐, 해리스도 올려 민주당도 올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보는 거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20년 전이나 지금은 또 뭐죠? 큰 흔들음이 연준이 100bp 금리를 내리는 동안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동안 시장금리를 100bp 올라버렸으니까. 이때는 중국이 하도 사줬고, 지금은 뭔가 살짝 중국을 비롯한 여기저기에서 미국채를 갖다가 조금 줄여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사 참 뭐한 게, 앨런 그린스펀을 갖다 마이스트로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그린스펀의 사기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사람을? 그래서 소장님 뷰는 3.5든 5.5든 어느 밴드를 좀 이렇게 그거 해서 아마 게. 티격태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한 몇 달 이렇게 관세에 묻혀가지고 고용지표를 갖다 별로 안 봤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조금 실업률하고 경기 침체 부분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엮어서 설명하려고 드는 그 시점이 됐고, 약간 이 지금 4월, 5월 겪으면서 이제 뭔가 조금 요 고용지표를 한번 볼 때는 된 것 같아요. 문제는 그거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확 악화됐다. 일자리 창출 개수도 줄고 실업률도 0.12%, 0.23% 올라간다. 4.4나 4.5나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그걸 가지고 주식이 좋아하면서 또 bad is good, 연준이 움직여 주겠지, 뭐 돈 풀리겠지, 이런 식으로 하려는지, 이제는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할지, 그게 이제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우리나라 21대 대통령 선거 네. 날인데, 일단 앞서 저희끼리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5월달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좋았죠. 네, 좋았다는 얘기를 드렸고, 또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앞서 미국 선물은 또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잘 버틴다. 이거를 뭐 어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거는 정말 뭐 나와봐야 아는 거고 예. 좀 궁금해지네요. 궁금해지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까 S&P 500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23% 정도 올랐고, 우리는 채 20%가 안 돼요. 네. 지난번 봤더니 2,720이 이제 19%, 저점 대비 19%인데, 우리도 그때 4월 9일 날 저점 찍고 돌았던 그때 이후로 4월 9일이 딴 거 있습니까? 그거 관세 90일간 유보한다, 그 소리 나오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4월 9일 날 우리는 시큰 빠졌더니만 그날 밤에 4월 9일을 맞았던 미국에서, 그러니 그 다음 날 이거 보세요. 개법으로 해갖고 이렇게 갔는데, 자, 지금 여기서 살짝 뭔가 선이 하나 꺼지죠. 이날 이후로 34일째입니다. 34일째다 보니까 뭔가 이거 11, 2, 3, 5, 8, 13, 22, 3이 뭔가 요 부분 지금 요 안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렇게 조금 내려오다가 갈라는지, 아니야 선거 이후에 그냥 날아갈라는지. 기간 피보나치 그려놓으신 예, 거죠? 타임존입니다. 네, 타임존인데 여기서 이제 결국 조금 고점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과매수가 가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조금 우리 수출업체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완전 불황형이죠. 네. 수출은 전년비 1.3% 감소했는데 수입이 5.3%나 감소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무역 수지는 69억 4천만 불. 흑자가 계속 이어져요. 이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반도체 너무 좋고요. 네. 전년비 21%나 올랐고, 선박도 여전히 좋고, 다만 이제 많이 빠진 쪽이 철강. 야, 여기 50%까지 가면 진짜 현대제철 같은 데는 일찌감치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 잘했네요. 50% 맞고는 어디 뭐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2차 전지 뭐 가슴 아프고, 자동차 쪽도 지금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는 여기가 지금 200일선이 5구전자예요. 59,000원. 그런 상황인데 진짜 다지고 다졌는데 한번 튀어줄라는지. 현대차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런 식으로 관세 효과에다가 환율까지 이렇게 위로 가기보다는 자꾸 스물스물 내려가려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선도 깨졌는데 설마 이 선까지 깨나? 이평선들이 이렇게 했는데 싶은데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가는 놈, 빠지는 놈 또 이렇게 나뉘는 가운데에 지수가 이제 뭐 2,700에서 안착하는데요. 일단은 내일 또 결과 보고 한번 시장이 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수장님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밸류업. 이제 지금 이게 대통령 새로 되고 나면 네. 진짜 밸류업을 할 거고 뭐 상법 개정도 할 거고 뭐 예.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좋지 않겠냐라는 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서 지금 한국 주식이 좋은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대표님 기대감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내놓는 정책에 그 알맹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금융권이 됐건 제조업체가 됐건 그걸 갖다가 해낼 만한 게 있는지 글쎄요. 지배 구조,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그 재벌 구조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밸류업으로 뭔가 체질을 개선하고 싶은 정책 의지는 강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뭐 조금 그러나 일단 기대감으로 가는 랠리는 챙겨 먹어야죠. 네. 우리나라 금통위 잠깐 여쭤볼게요. 네.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예. 보시다시피 그거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국채 선물로 볼게요. 국채 선물. 국채 선물로 보시면 이거 지금 10년 국채 선물 우리가 2010년에 그때 2010년에 이렇게 국채 선물 이렇게 상장된 이후로 다 나오고 있는데 위클리 차트입니다. 자, 지금 국채 선물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 하락이에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한은은 금리 내리겠다고 했죠. 하반기에도 더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얘기는 국채 선물 입장에서 올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꼭 뭐 10년물짜리가 기준금리만 따라서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왠지 여기서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패턴이 쭉쭉쭉 가자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까지 왔으면은 좀 꺾이는 우리도 한은의 기준금리하고 시장의 채권 수익률로 나타나는 시장 금리는 약간 다이버전스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금리 팍팍 오르긴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되건 내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건 간에 우리 또 추경력이 바로 나오고 뭔가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도 국채 수익률에는 부담이겠죠.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 내용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 가장 핫했던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웹툰 관련주 주가가 오전부터 오후 끝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김중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대표가 넷플릭스 경영진을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북미 콘텐츠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스터블루 관련돼서 가장 대장주로서 빠르게 움직임 보였고요. 18%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외에 핑거스토리, 와이랩, DNC 미디어 등 관련된 웹툰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끝까지 유지했다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입니다. 오늘은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대표주죠. 세일즈포스, 미국의 LNG 수출 기업 벤처글로벌, 마지막으로 통신 장비와 전력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코이어런트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에게도 익숙합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입니다. 현재 주가 265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한 달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60달러 선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1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 냈습니다. 단기 계약 잔고도 12% 늘면서 수요 흐름이 안정적이고요. AI 서비스죠. 에이전트포스는 출시 2분기 만에 유료 고객 4천 곳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함께 AI 사업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중소기업 대상 매출도 반등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는 AI 확산 흐름 속에서 저평가 매력을 기진 대표 수혜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수출업체 벤처글로벌입니다. 올해 상장한 따끈따끈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주가는 11.57달러, 목표 주가는 20달러 선의 최고치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벤처글로벌은 오랜 준비 끝에 LNG 터미널 2곳이 올해 본격 가동되면서 1분기 수출량이 전분기 대비 90% 이상 늘었고 매출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터미널까지 가동 예정이라 미국 내 최대 LNG 수출 기업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액화 수수료 하락이 수익성에 부담을 주고 있어서 이익 전망은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된 상황입니다. 상장 초기에 불확실성을 반영해 주가는 하락하고 있긴 한데 이제는 실적 기반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통신 장비와 광통신 솔루션 기업 코히어런트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통신 장비주들이 급등한 가운데 함께 엮어서 살펴볼 만한 종목이라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75달러 선에, 목표 주가는 95달러 선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간 연결 기술이 중요해지면서 코히어런트의 고부가 가치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애플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실적 변동은 있었지만 지금은 AI 관련 장비와 전력 반도체 기술 등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에너지 효율 기술 협력을 발표한 가운데 코히어런트도 유사한 기회가 닿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증권은 AI 인프라 확대와 기술력 강점을 기반으로 현재 주가 수준이 저평가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네,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글로벌 증시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섹터별로 봤을 때 방산 쪽은 관세 무풍지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수출 호주의 주가가 2배 넘게 뛰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 6위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과연 이 흐름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건지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관세 완전 무풍지대로 계속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지속성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무기를 수출할 때는 통상 관세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군 자체가 대부분은 이제 면세 사업이기도 하고요. 다만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그 카드를 여러 국가들 품목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상에서는 한국은 방산 물자에 대한 미국 수출이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미국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에 방산 관련된 물자가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수출이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봤을 때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다른 국가 수출할 때는 관세가 큰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업종들 미국 관세에 대한 수혜주 피해주를 구분할 때 방사는 무풍지대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도 이제 최근 일본이 미국하고 관세 협상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산 전투기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위비하고 관세 협상은 별개라고 했는데 좀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미국의 주요 수출품 중에서 방산 물자나 항공, 우주 관련된 영역들이 이제 가장 크고
뭐 나머지는 농산물이나 뭐 기계 장비들 뭐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방산을 수출하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은 오랜 기간 미국의 방산 물자를 수입하는 주요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 가운데서 관세 협상 전반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들을 예측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LNG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고 조선이나 이런 협력 가능한 부분들 군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세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일본은 이 방산 물자를 관세에 대해서 수입하는 게 어느 정도 그 협상의 여지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무기를 저희는 사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관세하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켜져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뭔가 팔 때 적성 국가에는 못 파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 적성이라 함은 미국에게 적이 되면 적성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이 정해주는 나라의 한테밖에는 못 파는 건가요? 네, 맞고요. 일단 미국을 놓고 봐도 미국은 FMS라고 해서 해외에 이제 그 정부가 무기를 팔 수 있는 국가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방국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방국들은 아니지만 팔 수 있는 국가들을 또 분류를 해놓고 절대 못 파는 국가.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당연히 못 팔겠죠. 그래서 미국 내에 그런 수출에 대한 국가적인 구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무기를 팔 수 있는 지역들이 훨씬 더 넓습니다. 다만 미국 기술이 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한국이랑 미국이 방산협력 관점에서 미국의 승인이나 또는 허가 같은 것들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려고 할 때 미국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수출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 수 있나요? 보통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F-150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고 미국의 승인 지연 때문이다라고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업체들의 프로젝트별로 봤을 때 지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애매한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네. 또 최근 영국이 이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그 방위 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네. 합니다. 확실히 트럼프 위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 군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더 네. 이상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의 안보에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풍선 효과로 유럽은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소위 슬로건으로 미국 없는 안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비슷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GDP 대비 방위비를 2.5%에서 3%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현재 한 540억 파운드 정도 되는 군비를 한 1년 사이에 600억 파운드 이상으로 늘릴 것 같습니다. 이게 유럽 전반으로 대략 군비가 연간으로 10%씩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 미국의 협력 관계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유럽 내에서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기류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국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흐름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군비 증강하겠다고 이제 예산을 바꾸겠다. 원래 한도를 줬었는데 그 룰을 바꾸면서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돈이 풀리는구나, 유동성이 풀리는구나.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영국이나 그 외의 나머지 국가들은 재정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 나라들은 돈이 어디서 나는 거죠? 그거도 그냥 무조건 채권을 또 찍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독일도 뭐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만큼 이제 시급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군비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안보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인식들이 커졌고요. 폴란드를 예를 들면은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군수물자들을 확충을 하는데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전 유럽으로 이런 기류들이 확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지금 국가별로 방위 산업에 대한 상황을 저희 분석해 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별로 좀 볼게요. 우리나라 방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납기일 좀 빠르게 납기일도 맞춰주고 또 가성비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나라별로 국방비 증액 추가되는 상황에서 물론 미국은 아닙니다만 어떤 우리 기업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납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 기술 이전 같은 것도 그럴 테고 현지 생산 이런 측면도 있을 테고요. 한국이 여러모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도 우수하고요. 그래서 한국이 폴란드를 예를 들었을 때 22년에 전쟁이 발생을 했고 2월 달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22년 8월 달에 폴란드가 당장 무기를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인식을 해서 계약을 했을 때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 경쟁 국가들은 납기가 최소 3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2년 8월에 계약한 물량이 22년 11월부터 인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뭐 K9, K2 같은 지상 무기 체계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납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별로 무기를 빨리 요구하는 수요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납기적으로 우수하고요. 이런 기조는 우리나라가 생산 시스템이 전후방 산업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방산 물자에 대한 생산이나 소요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게 있고요. 그리고 무기 체계 자체도 전쟁에 적합한 지상 무기, 그간에 전면전이 없던 시절에는 좀 잊혀졌던 이런 재래식 무기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한국 업체들이 수출하는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나 UAE가 이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방산을 사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나요? 다른 나라랑 경쟁력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네. 사실 이런 선진국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조건들을 배제를 하면 한국 무기를 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납기나 기술 협력, 현지 생산 그리고 무기 체계들의 이런 적합성 같은 부분들도 한국 업체들이 유리한데 근데 그간의 상황들을 보면 정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사우디를 비행기 타고 가서 대규모 방산물자에 대한 계약을 하고 항공기 구매 같은 것들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방산 수출업 자체가 정치적인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게 사실이고요. 이런 기류가 22년 전쟁을 통해서 좀 바뀐 거죠. 이스라엘도 지금 계속 가자를 점령하고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질 좋은 무기를 구매할 때 한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 UAE뿐만 아니라 전 중동 지역에서 이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로템 1분기 방산 수출 급증했고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이 좋더라고요, 네. 보니까. 현대로템 이제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2천억을 넘어섰고요. 분기에 영업이익이 2천억이 나온 게 역대 처음입니다. 통상 1분기는 방산물자가 국내에서 조금 적게 매출 인식되는 구간이라서 4분기가 매출이 조금 더 많은데 1분기에 2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작년 4분기 때 이미 1,600억 정도의 이익을 달성을 했었는데 이 영업이익에는 1,400억 정도의 철도 부분의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4분기에 이미 한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폴란드의 K2 전차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 마진이 높았고 이게 실적이 잘 나온 요인인데 올해를 놓고 보면은 이 수출에 대한 분기 납기를 보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가 1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2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2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차 계약이 매출이 대부분 반영이 되고 내년부터 2차 계약한 부분이 매출 인식이 돼야 되는데 2차 계약이 작년부터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폴란드는 그 물건을 빨리 받기 원하는 것 같고요. 계약은 아마 이번 달 중에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 이제 전투기를 파는 거잖아요. FA50 같은 경우.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전투기를 미국에서 일본 보고 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투기 만드는 게 뭐 만들어서 팔 때 보통 전투기들은 미국의 무슨 이제 부품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재권,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FA50 같은 경우 수출하려면 미국한테도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뭐 그 안에다 로열티를 지급하던가 뭐 이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때는 보통 이렇게 수출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수출하는 국가들이 다 또 미국도 수출하고 싶은 국가일 것 같은데 왠지 그러면은 미국이랑 경쟁을 하는 건가요? 경쟁이 일부는 있고요. 근데 무기 체계로 봤을 때는 FA50은 완전한 전투기라기보다는 경공격기입니다. T50, TA50이라는 훈련기를 개량을 해서 경공격기로 쓰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이 주로 수출하는 F-16이나 F-35에 비하면 약간은 그레이드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라기보다는 FA50까지는 그래도 협력 관계가 더 가깝습니다. FA50은 록히드 마틴의 기술을 많이 차용을 했고 일부 로열티를 주는 부분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F-35 같은 무기를 팔고 있고 다른 국가를 무기 체계를 팔 때 일본이 협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최근에 KF-21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이건 완전한 이제 전투기고 이거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약간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수출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이 이제 겹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KF-21은 개발이 지금 잘 진행이 돼서 양산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FA50까지는 큰 걱정을 하진 않고 다만 수출이 여러 국가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연되는 부분은 각 국가의 개별 상황들 그리고 한미 공조가 뭐 그런 분도 일부가 있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큰 걱정은 아니고요. KF-21은 나중에 걱정할 건데 지금 상황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쭤볼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올해 10위권 내 지금 6위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뭐 사실 대규모 유족 이슈도 있었긴 합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불과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40조를 넘긴 상황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 체계들이 K9 자주포, 천무, 다련장포, 레드백 장갑차, 천궁 그 M7은 이제 LIG 넥스원이랑 같이 하는데 이 부분도 거의 40%에서 절반의 영역들을 하고 있고 탄약, 장약, 155mm 포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제품의 가지수가 많고 지역 유럽, 중동, 아시아 이제는 미국도 수출할 것 같은데 거의 모든 지역들에 대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가능성들이 주가에 많이 녹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상증자 정정이 이제 수리가 됐고 대규모 투자들이 진행이 될 텐데 3주 전에 이제 미국을 다녀왔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하나 디펜스 USA를 보고 왔는데 이 글로벌 방산 기업에 맞는 전략들이나 투자들을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제 3,200억 규모의 수주를 땄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정지 궤도 기상 위성을 개발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위성이 어떤 위성이고 이게 LIG 넥스원이 이런 거를 할 때 확장성이 있는 기업인 건가요? 그 우주라고 하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아는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블루 오리진 그리고 영국의 버진 갤럭틱 이런 민수 회사들이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한국은 국가 예산이나 아니면 산업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는 그런 실리콘밸리 투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방산업체들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말씀하신 정지 궤도의 기상위성 또는 이제 한국형 GPS를 하는 이런 위성들에 대해서 지금 수주나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를 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중대형 위성들 이렇게 해서 방산업체들이 우주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산업체들이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도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주가가 아무래도 올라가려면 뭐 수급이 뒷받침돼야겠죠. 특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물론 네. 이게 일별로의 약간 좀 다름은 있겠습니다만 최근 보면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지정학적 상황들을 봤을 네. 때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너무 집중된 산업들은 한국의 투자자들보다 체크를 하거나 검증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중동의 지금 상황들, 트럼프의 정책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관련 산업들의 성장을 파악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채 10%대였는데 지금은 40%대를 넘어섰고요. 그게 그 과정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방산 수출 그리고 그 전략들에 동의를 하면서 이런 투자들이 이어져 온 거라고 보고 있고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도 30%대의 외국인 지분을 갖고 있고요. 하나시스템 외에는 대부분 다 30% 정도의 지분이 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개별 종목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너무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네.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 방산 ETF나 이런 거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지금 몇 가지 정도는 방산 ETF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ETF들의 종목 구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그룹에서 신한자산운용이 소울 방산 ETF를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에서 나온 플러스 뭐 방산도 있고 아니면 그 타사에서 나온 타이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종목 구성은 그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내가 선호하는 종목들이 비중이 좀 더 크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올해 연간으로 등락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미국 방산주도 그렇고 미국 방산주보다는 한국이 훨씬 많이 올랐는데 지금의 상황들은 개별 종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이 ETF를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 같던 비트코인, 기관과 기업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만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의 인식은 확산되고 있죠. 오늘은 최근 비트코인 흐름과 함께 관련 이슈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매시바이 백훈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조정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전고점인 11만 달러까지 끌어올린 요인은 개인들의 이런 열풍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기관, 네. 정부 기관들의 매수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국내 대형 거래소들의 앱을 열어보고 암호화폐 가격을 확인하는 그런 분들도 잘 보이지 않고요. 예.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느껴지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심리라는 것이 아직은 그렇게 크게 불붙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래도 11만 달러 전고점을 뚫고 올랐죠. 근데 그 매수 주체는 결국 기관, 기업, 그다음에 정부인데 저는 그중에서도 기업이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상승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국내는 기업이 못 사잖아요, 비트코인을. 그러면 해외 지금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해외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해외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비트코인들 같은 경우에 18개월간 뭐 그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급감한다는 얘기는 빼는 거잖아요, 거래소에서. 이렇게 빼면은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뭐 이렇게 거래량이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마켓 임팩트가 커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보셨습니다. 이 국내 거래소들은 100% 리테일, 개인 계정으로만 유동성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떠나면 유동성이 급감하고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들어서 거래량이 떨어지죠.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녹아 있는 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네. 국내 거래소들의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는 5에서 7%가 보통 일반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해외 거래소 대비 5에서 7% 프리미엄에 거래가 되는데 요즘은 한 2에서 3% 아니면 아예 김치 프리미엄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장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걸 보고 한 번 더 알 수 있는 거고 해외에서 기관 투자자, 기업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의 매수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다시 수요가 발발했을 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약간의 수요만 더 불붙으면은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되기도 하죠. 오히려 반대로 좋게 되는 거네요.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올라갈 때 더 빨리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급감한 반면에 지금 기업에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도 뭐 나온 소식 보니까 우리나라 상장사에서 비트맥스 비트코인 보유량이 230개를 돌파했다는 지금 소식까지 나오고 있고 이게 아시아에서 순위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하네요. 아시아에서는 13위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1위가 위메이드였는데 넘어섰고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고 이게 또 마이크로 스트레치도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에 관심을 가질 때쯤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시세는 거래량까지 수반되면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게 제가 보는 시각이랑 정확히 예. 똑같고요. 해외에서는 이 회계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 SAB 121이라고 하는 회계 기준이 바뀌고 나서 비트코인을 기업이 재무제표에 담을 때 네. 이제는 공정 가치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업들이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재무제표에 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법인의 직접 투자가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비트맥스라는 코스피 상장사는 어떻게 비트코인을 네, 매수하고 그러니까요. 있냐? 약간의 우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1대1로 그 대주주에게 비트코인을 법인이 매수하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계약에 따른 비트코인 매수다.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매수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그래서 법인이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림자 규제로 막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놔둘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예 이제 앞으로 대놓고서는 그 비트코인 매입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한 상황인데 네.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예.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내에는
그런 비트코인을 법인이 사도 된다 안 된다라는 법이 없고 오로지 금감원과 금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지금 네. 그림자 규제로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런 거 그림자 사면 규제. 은행에서 비트코인 사는 기업이라고 계좌도 안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근데 바로 그걸 경험하고 있죠. 그죠. 경험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들은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대주주가 또는 개인이 그냥 사고 이거를 이제 기업 거다라고 하는 계약서 같은 걸 써놓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기업 발란스 시세는 실제로 비트코인은 없고, 그 다음에 CEO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 계좌에 있는데 이거 산 돈을 뭐 빌려주고 빌려받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평가받을 때는 평가받기로 하는 계약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환 자체는 기업이 발행하고 기업이 발행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을 그- 다시 개인이 빌리고 그러면은 회사한테 돈을 빌리는 대주주가 거죠. 돈을 빌리는 돈을 거고. 빌려서 이제 대주주가 비트코인을 사고 그리고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갚을게 뭐 이런 계약서를 이제 회사랑 썼겠죠, 대주주가. 금전대차 계약서를 회사와 대주주가 근데 이제 맺어놓지 비트코인에 않았을까. 대한 것도 같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것도 써야죠. 상환하고 받고 그러려면. 근데 저는 약간 생각에 제가 이전에 최근에 들어서 5억 원 이상의 해외 계좌나 비트코인 계좌, 코인 계좌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에 신고해라. 이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동성이 이렇게 적어진 게 기관들이 사서 유동성이 적어진 게 아니라 5억 이상 가지신 개인들이 신고를 하기 싫잖아요. 네. 거래소에서 빼면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다 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신고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다 그게 되나요? 전산상으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신고를 안 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일 네. 것 같은데. 자진 지금 신고기 비트코인은. 때문에. 네. 자진 신고인데 그 바이낸스에 있는 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예. 네, 바이낸스에 있는 거는 모를지도 모르는데 이제 바이낸스도 KYC를 하잖아요. 이게 고객 그 확인 제도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리고 이제 약간 미국에서 바이낸스도 좀 이제 뭐 관계가 좀 개선될 것 같은 느낌? 그러면은 관계가 개선되면은 갑자기 국세청끼리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도 네. 국세청이 원래 안 줬었어요. 거기에 있는 달러 계좌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도 안 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주기로 바꿨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코인 거래소도 OKX든 어디든 이제 좀 한국 개인들과 더 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감독 기관에서 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이 조금만 바뀌면 그냥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뭐 30%였나요, 50%였나요? 그 되게 이제 중과를로 뺏어가시겠다고 하시니까 네,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 국내 투자자들이 바이낸스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비중은 전체의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 어디 있어요? 바이낸스 전체 고객 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네. 그래서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국내 금융 당국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안 들을 것이다. 네, 굳이 들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바이낸스에 두기보다는 네. 개인 지갑에다가 보관하는 방식으로 콜드 월렛. 에 네. 보관하는 방식으로 그거는 해외 계좌에 안 잡히거든요. 개인 지갑에 그러니까요. 네. 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거래소에 두지 않고 개인 지갑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이렇게 굳이 신고하지 않을 요량으로 빼놓는 것도 분명히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 거래소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거래량 자체가 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유동성과 거래량이 모두 줄고 있는 상황이죠. 유동성과 거래량이. 네, 어. 국내에서 거래량이 폭발할 때는 네. 개인의 관심도가 급증할 때입니다. 그때는 한참 시세가 잘 날 때잖아요, 또. 네, 그러면서 시세가 올라가는 네. 거죠. 근데 지금은 유동성도 빠져나가고 네.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국내 시장에서 어떤 불붙은 그런 심리 때문이 아니라 네. 해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맞추려고 올라가는 그렇게. 시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트럼프도 그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아예 뭐 신주 발행하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 이게 2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 되죠. 네.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근데 이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트코인 시세에는 많은 영향을 못 줬던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곳이 거래소가 아니라서 그럴 것 같아요. 거래소가 아니라서. 네, 거래소에서 시장에서 공개 네.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OTC, 장외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에 전이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로 매수를 한다는 거죠. 네. 이런 OTC들의 대규모 비트코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LP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LP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과 계약을 맺고 내가 이런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이 정도 수량을 매수할 건데 나한테 가격을 달라. 그러면은 바로
블록딜이 성사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즘 같이 기업이 비트코인 매수 주체일 때는 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이미 2조 달러가 넘는 큰 덩치를 가진 자산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예. 기준으로요. 그래서 2021년이나 그 전인 2017년 불장 때처럼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예를 들어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25억 달러를 조달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호재인데 그렇죠. 이런 게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는 큰 덩치의 자산이 되었다. 아. 이렇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럴 사는 수 사람이 있겠네요.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주로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개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들은 이미 이렇게 잠가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조 원 이런 금액의 매수가 OTC에서 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파는 사람은 OTC로 파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OTC로 파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고래예요? 스마트머니라고 봐야죠. 스마트머니 개인들도 있고 개인이 모여 있는 집단도 있겠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를 보면 개인들은 그러니까 10에서 10비트코인 이하를 갖고 있는 지갑, 그 세후 이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작은 고래량, 작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들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수량을 급격하게 줄였고 10개에서 100개, 그리고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 수는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스마트머니, 비트코인을 많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특정 가격대가 오면 비트코인을 한번 정리하고 수익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고래들도 있죠. 그게 바로 10만 불이라는 어떤 가격, 의미 있는 가격입니다. 11만 불도 그런 마찬가지 지지선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므로 이 정도 가격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OTC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 이쯤에서 한번 크게 팔고 수익을 실현하겠어라고 하는 그 고래들이 나타나고요. 그런 곳들이 결국 이런 기업이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하려고 하는 니즈와 맞닥뜨려서 OTC에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얼마 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딱히 뭐 제가 좀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키노트 네. 스피치를 했죠. 네. 그래서 본인도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그 정책이 앞으로도 급물살을 탈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차르라고 하는 그 데이비 섹스, 네, 데이비드. 네. 네, 그분도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하워드 러트닉과 그다음에 스캇 베센트 장관 두 분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곧 찾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조만간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 비축량을 늘려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등판하지 않았지만 네. 부통령과 암호화폐 차르가 등장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년보다 작년에 대비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컨퍼런스에 찾았다고 하고 네. 특히 그 인원들이 기업들과 그다음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상장사들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CEO들 그리고 이들을 인수하려고 인수 대상을 물색하러 온 자산운용사 이런 곳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프 상장, 스펙 상장 이런 테마들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이번에 굉장히 줄을 이뤘고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서 인수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까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달러 패권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 뭐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계속 전략적 비축이라고 하는데 무슨 전략적 비축이지? 이런 물음표가 저는 약간 이제 골드다. 뭐 이거면 모르겠는데 이 비트가 이제 골드와 유사한 거야. 그래서 전략적으로 무조건 리저브 형태로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거든요. 뭔가 지금 일단 그 조만간 미국의 부채 함도 협상에 따라서 또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원이 이제 공화당이 딱 3표 앞서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부채 한도 증액안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또 미국채 가치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달러 가치를 어떻게 보존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스캇 베센트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데 신시아 러미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은 이 고민을 좀 더 미리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고 달러 가치를 지금처럼 계속해서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저브 에셋이 필요하다. 근데 미국이 지금 금을 전 세계에서 정부들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더 보유하는 거는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에 비견되는 디지털 골드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0만 개를 일단 정부 귀속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보유해서 100만 개까지 늘려야 그 100만 개 늘려놓은 비트코인 가격이 추산컨대 연평균 한 20에서 30% 가격이 오르면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 비축량과 몇 년 후에, 5년 후에는 동일한 가치가 된다라는 계산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신용화폐라고 여전히 달러는 신용화폐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의 근본 위주로 돌아간 듯한 브레튼 우즈 초기의 모습을 띠면서 이제 달러가 비트코인 본위제로 들어가서 가치가 지금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그런 비축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보니까 그 비트코인 시총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잠시 생각이 안 났었는데 보니까 금이 1등이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 전체는 2등이고 비트코인은 6등. 6등이 뭐냐면 애플 바로 다음이네요. 시총이 어마어마하네요. 규모 자체가 지금 보니까. 아마존보다도 시총이 엄청 크고. 뭐 지금 어찌됐건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제 패권 뭔가 조금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법안발이 나서고 우리나라 뭐 지금 당장 내일 대통령 선거 있는데 대통령 후보들 내놓은 게 비트코인 비롯해서 현물 ETF. 이러면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질 거란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 않나 싶거든요. 국내에서는 특히 증권사들 중심으로 기증권사들 중심으로 비트코인 ETF는 흥행 보증수표다. 이거는 내는 즉시 성공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에서 나오면 아마 뭐 블랙록처럼 뭐 삼성 코덱스가 가장 ETF 명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ETF로 많은 자금이 몰릴 거로 기대는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당장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정도의 큰 어떤 유동성은 아닐 것 같고요. 워낙 시총이 커서. 네. 다만 그냥 국내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산업이 그동안 굉장히 성장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해결책이 이제 실마리가 제시되면서 국내에서도 다시 이제 투자붐과 그다음에 기업들이 나타나서 비트코인 한번 관련 사업 해보겠다 이런 물결로 번질 거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어려운 개념이니까 사실 저희가 이게 짧은 시간에 좀 전달해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기획성으로 좀 크게 구성해서 그때 다시 한번 좀 초대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내일은 저희도 우리나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일 휴장하고 이제 다음 날 그 사이 또 오늘 이제 미국 뉴욕 증시 개장할 텐데 글쎄요. 최근에 보면은 뉴욕 증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지수 자체가 너무 커져가지고 지수인지 주식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뉴욕 증시 추이까지 보면서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